새벽 2시 37분. 따르릉. 잠든 저를 깨운 건 낯선 번호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까요? 병원에서 온 응급 연락일까요? 아니면 잘못 걸린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씨 어머니신가요? 여자 목소리였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아들분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들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죠. 민수가, 제 아들 민수가 수술대에 올라가 있다고요? 어느 병원인가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민수를 낳던 그날 밤처럼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수술 중인데 엄마가 가면 안 된다니요. 이상했습니다. 30년간 간병인 일을 해봤지만 응급실 간호사가 가족을 말리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왜요? 제가 왜 못 가는 거죠? 저는 그 아이 엄마입니다. 사실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들이받은 것 같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일부러요? 누가 민수를, 왜 제 아들을?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누구와 싸울 일도 없고 착하기만 한 아이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 아이를 누가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이미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위험할 수 있어요. 범인이 아직 못 잡혔거든요. 위험하다고요? 저도 위험하다고요? 갑자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창문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봤어요. 다행히 이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 목소리 뭔가 이상해요. 처음에는 울먹이는 것 같더니 지금은 너무 차분해졌거든요. 진짜 응급실 간호사가 맞을까요? 실례지만 어느 병원이라고 하셨죠? 병원 이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잠깐만요. 목소리가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간호사라면 병원 이름 정도는 바로 대답할 수 있을 텐데요.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뭔가 논의하는 소리 같았어요. 누군가와 빨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님, 혹시 지금 집에 혼자 계세요? 완전히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간호사가 왜 이런 걸 물어보죠? 혼자 사는지 묻는 것도 그렇고 집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전화 분명히 뭔가 수상해요. 진짜 간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신, 정말 간호사 맞나요? 제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어보자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죠. 어머님 의심하실 만해요.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목소리가 더 다급해졌어요. 뭔가 진짜 급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게 마치 누군가 밖에서 제 집을 살피는 것 같은 소리였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현관문에서 달그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예요.
택배기사도 신문 배달도 그 누구도 올 시간이 아니죠. 어머님, 전화 절대 끊지 마세요.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분하던 톤이 급박하게 변했죠. 마치 정말로 위급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세요. 뭐라고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왜 이런 말을?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현관문 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제는 문고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로 따려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찰칵찰칵 뭔가 금속성 도구로 자물쇠를 건드리는 소리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게 느껴졌죠. 30년간 이 집에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피하세요. 정말 위험해요. 전화 속 여자는 정말 다급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진짜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았죠. 그런데 현관문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두세 명이서 문을 부수려는 것 같았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뒷문으로 뛰어갔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손에는 열쇠와 지갑만 들고 말이죠.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요? 어머님 의심하실 만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해요.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뒷문을 열고 골목길로 나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골목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가로등 몇 개만 깜빡거리고 있었고 바람에 쓰레기 봉투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인 거예요.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지만 차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지금 뭐가 보이세요? 전화 속 여자가 물었습니다. 마치 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 차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들이에요.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서웠어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이고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해요? 저는 지금 완전히 갇힌 상황이에요. 반대편 골목으로 가세요.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요. 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였어요. 30년간 이 동네에 살았지만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죠. 매일 지나다니던 골목이 이렇게 위험해 보일 줄 몰랐어요. 뒤를 돌아보니 제 집 현관에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로 누군가 집에 들어간 것 같았죠. 만약 제가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길로 나오셨죠? 지금 택시 잡아서 명동으로 가세요. 사람 많은 곳으로요. 명동이요? 왜 하필 명동인가요? 24시간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요. 안전해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렸어요. 몇 대가 지나갔지만 멈춰주지 않더군요. 새벽 시간에 초조해하는 할머니를 태워주려는 기사는 많지 않겠죠. 그런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검은 승용차가 저를 쫓아온 건가요? 새벽 4시, 24시간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택시 기사분이 제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차를 보고는 빨리 가자며 속도를 내주셨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들어서니 안심이 됐어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수건을 받고 휴게실로 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이 따라왔을까 봐서요. 어머님,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시죠? 전화 속 여자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았죠. 네, 찜질방에 있어요. 이제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제 아들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로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어요. 아드님은 아무 일 없어요. 멀쩡해요. 뭐라고요?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럼 저를 이렇게 새벽에 집에서 내쫓은 이유가 뭐예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사람 심장을 먹게 하고 싶었나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죠. 아들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30년 키운 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절망했는지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위험했거든요. 위험했다고요? 무슨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자입니다. 이윤주라고 해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죠. 기자라고요? 왜 기자가 저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기자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보험 설계사를 만나신 적 있으세요? 30대 남자, 키 크고 말 잘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로 일주일 전에 만났거든요. 박성훈이라는 설계사를 말이에요. 친절하기도 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보험료도 훨씬 싸게 해준다고 했고요. 어떻게 아세요? 혹시 저를 미행이라도 한 건가요? 미행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행한 거예요. 뭔 소리죠? 박성훈을 미행했다고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어머님이 다음 타겟이었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기꾼이라니요. 그럼 제가 속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정말 친절하던데요. 보험료도 훨씬 싸게 해준다고 했고 서류도 다 정리해준다고. 어머님, 이미 계약서에 사인하셨죠? 그리고 첫 보험료 50만 원도 입금하셨고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언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머님 일상을 너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나요? 언제 외출하시는지, 가족들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혼자 계실 때가 많은지. 정말 그랬어요. 박성훈이 이상하게 제 생활 패턴을 너무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처음에는 보험 상품 추천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수상했어요. 어머님, 그 사람 진짜 이름은 박성훈이 아니에요. 박재혁이라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17명의 어르신들을 속였어요. 17명이요? 저 말고도 17명이나 더 있었다고요? 모두 어머님과 같은 상황이에요. 혼자 사시고 자식들과 연락이 뜸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민수는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딸은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연락이 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약점을 노린 거였나요? 이윤주 기자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건 박성훈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아니, 박재혁이라는 게 진짜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던 친절하고 신사적인 모습이 전부 가짜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17명의 어르신들을 속였어요. 총 피해액이 8억 원이나 됩니다. 8억 원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럼 저도 그 18번째가 될 뻔했다는 거네요. 화면을 넘기니 피해자분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모두 저처럼 60대, 70대 할머니들이었죠. 어떤 분은 제 또래 같아 보였고 어떤 분은 더 연세가 많아 보였어요. 이분들 모두 어머님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에요.
자식들과 연락도 뜸하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시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민수는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딸 미영이는 결혼해서 토론토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외롭긴 했지만 범죄의 표적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법이 똑같아요. 먼저 친해지고 보험료 할인해준다며 접근하죠.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를 다 파악하고요. 정말 그랬어요. 박성훈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친근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제 일상을 너무 자세히 물어봤죠. 언제 장 보러 가시는지, 병원은 언제 가시는지, 자식들과는 얼마나 자주 통화하시는지, 심지어 이웃들과 관계는 어떤지까지 물어봤어요. 맞아요. 정말 그런 걸 다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그냥 관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약점을 파악하려던 거였네요. 그리고 나서 보험금 타려고 사고를 위장하거나 말을 듣다가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사고요? 설마 제게도 그런 일을 시키려던 건가요? 아니에요. 어머님 경우는 더 위험했어요. 직접적인 방법을 쓰려던 것 같아요. 직접적인 방법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계약서 조건을 다시 보세요. 사망 시 3억, 상해 시 1억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어제 민수에게 전화해서 그 보험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조건이 너무 좋다고 혹시 함정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민수가 뭐라고 했나요? 이상하다고 했어요. 조건이 너무 좋다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박성훈에게 다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어머님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급하게 처리하려던 거예요. 처리하려던 거라니요. 무슨 물건도 아니고 사람을 처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던 거구나. 3억 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말이에요. 어머님,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신 분이 8명이나 돼요. 8명이요? 정말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모두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경찰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만약 이윤주 기자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도 그 8명 중 하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무서웠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뭘로 생각하는 거죠? 돈이에요. 8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사람들이 괴물이 된 거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윤주 기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마치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사실은 저도 피해자예요. 네. 뭔 소리죠? 기자가 어떻게 피해자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작년에 똑같은 수법으로 당하셨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감정이 느껴졌죠. 지금까지 차분하게 설명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보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이윤주 기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요. 제 상황과 똑같았어요. 저도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고 아이들도 바빠서 자주 못 보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전화하셨어요. 보험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무서우시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도와드리지 못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의심이 많아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같이요. 이윤주 기자가 고개를 떨궜어요. 후회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리고 3일 후에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고령이라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생긴 사고라고 했고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요? 그것도 우연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럼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험 서류를 발견했어요. 3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3억 원이요? 저와 똑같은 금액이네요. 그래서 보험사에 문의해 봤더니 보험금을 이미 누군가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훈이라는 설계사가요. 박성훈이 어머니 보험금까지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상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기자라는 직업이 도움이 됐죠. 박성훈의 과거를 파보니 가짜 신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나요? 했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계약한 거고 사망 원인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억울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요. 그러다가 박재혁이 다음 타겟을 물색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게 저였군요. 맞아요. 어머님이 18번째였어요. 18번째라니. 그럼 저 전에도 17명이나 더 있었다는 거네요. 지난 한 달 동안 박재혁을 계속 미행했어요. 어머님 집 주변도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군요. 어머님이 어제 아드님께 전화하신 것도 봤어요. 그때 박재혁이 급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민수가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박성훈도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뭔가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새벽 2시부터 어머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새벽 2시부터요? 그럼 정말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박재혁 일당이 어머님 집으로 오는 걸 보고 급하게 전화드린 거예요. 간호사라고 거짓말한 건 어머님이 빨리 믿고 피하시게 하려고요. 그럼 지금 저희는 안전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8억 원이라는 큰 돈이 걸려 있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노릴 거라는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계속 숨어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윤주 기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인데요? 이윤주 기자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죠.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건 복잡한 조직도였어요. 박재혁은 그냥 말단이었고 그 위에 더 큰 조직이 있었다는 거였죠. 보세요. 가짜 보험회사부터 시작해서 병원 관계자, 장례식장, 심지어 공무원까지 연루되어 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강민철이라는 사람이에요. 40대 후반, 과거에 대기업에서 보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죠. 사진을 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점잖아 보이는 아저씨였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나쁜 일의 중심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이 사람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박재혁 같은 실행범들을 관리해요. 그리고 수익을 나눠 가지는 거죠. 지금까지 사망자가 8명이에요.
모두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됐고요. 8명이나 죽었다고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작년 2월에 있었어요. 75세 할머니였는데 계단에서 넘어져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제 나이와 비슷한 분이었네요.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살았을까요? 두 번째는 가스 중독, 세 번째는 교통사고. 모두 우연으로 위장했지만 패턴을 보면 명백한 살인이에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윤주 기자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이 조직에는 경찰 관계자도 연루되어 있어요. 경찰도 연루되어 있다고요? 그럼 누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김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직에서 수사 정보를 미리 빼돌리는 역할을 해요.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니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도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막막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면 누가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희망이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보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별수사팀을 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수사팀이요? 그럼 제대로 수사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예요.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는데 최소 2-3개월은 걸릴 거거든요. 2-3개월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게다가 어머님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이 조직 전체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더 급하게 어머님을 없애려고 할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는 거네요. 그럼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평생 숨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윤주 기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위험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현행범으로 잡는 거예요. 박재혁과 그 일당이 어머님을 실제로 해치려는 순간을 녹화하는 거죠.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자칫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이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어요. 이윤주 기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조직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 한동안 활동을 중단할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증거를 잡기 어려워져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 때문에 더 많은 할머니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어요. 경찰서에 아는 사람도 있고 방송국 동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8명의 할머니들을 생각하니까요. 좋아요. 해보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윤주 기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세요? 어머님,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어차피 도망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이 무서움을 다른 할머니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어요.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이윤주 기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제 어머니도 어머님 같은 용기가 있으셨다면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대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날 밤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척해야 했어요. 박재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제 일은 아들이 잘못 얘기한 것 같다고 보험 계약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박성훈 씨. 어제 통화 후에 생각해 봤는데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는 좀 어떠셨어요?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친절해지고 더 적극적이 됐죠. 제가 다시 속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괜히 의심하라고 했네요. 아, 그럴 수 있죠. 젊은 친구들은 보험을 잘 모르니까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다니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마지막 서류 정리하고 보험료 환급 받으실 건도 처리해 드릴게요. 환급이요? 어떤 환급을 말하는 거죠? 이상했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환급이요? 무슨 환급 말씀이세요? 아, 어머니가 기존에 드시던 보험 있잖아요. 저희 상품으로 바꾸시면 중복 부분에 대한 환급금이 나와요. 한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이라니요.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솔깃한 금액이었어요. 보통 할머니들이라면 완전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좋죠. 집에서 만나요. 네, 어머니. 그럼 7시쯤 찾아뵐게요. 서류 준비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제가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실감이 났거든요. 이윤주 기자는 제 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부엌, 현관까지 총 5개나 달았죠. 이 카메라들은 실시간으로 제 휴대폰과 연결돼요. 그리고 동시에 방송국 서버에도 자동 업로드됩니다. 만약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버튼을 누르세요. 손목에 찰 수 있는 작은 장치를 줬어요. 누르는 순간 112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제가 미리 연락해둔 강북경찰서 형사들이 출동해요. 강북경찰서요? 강남경찰서가 아니라요? 강남경찰서는 김태준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강북경찰서 김정우 형사와 미리 협의했어요. 이 형사는 제가 대학 동기예요. 그래도 걱정됐어요. 정말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집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뛰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 명 온다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집 근처에 제 동료 기자 2명도 대기시켜 놨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가지고 계세요. 호신용 스프레이를 건네줬어요. 위급할 때 얼굴에 뿌리세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30년 동안 편안했던 우리 집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된 걸 보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오늘 밤 정말로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요. 7시까지 1시간 남았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정각이었죠. 이윤주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준비 완료.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카페에서 대기 중. 화이팅? 화이팅이라니요. 70살 할머니가 범죄자들과 맞서는 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을 잡기 위한 사냥꾼이 된 거죠. 시계를 다시 보니 6시 30분이었어요. 30분 후면 박재혁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시간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오후 7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박재혁이 온 거였죠. 손목에 찬 비상 버튼을 확인하고 호신용 스프레이가 주머니에 있는지도 점검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박성훈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죠. 문을 열자 박재혁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함께 왔어요. 어머니, 소개할 사람들이 있어요. 보험 처리를 도와주실 분들이거든요. 보험 처리를 도와준다고요? 거짓말이었죠. 저를 해치려고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죠.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재혁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다른 두 명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명백히 폭력을 위해 온 사람들이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 세 사람이 저를 에워쌌어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오늘이 마지막 만날 것 같아서 왔어요. 박재혁의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설계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죠. 마지막이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도 다 알고 있잖아요. 어제 아드님과 통화하신 거 말이에요. 역시 알고 있었네요. 민수와의 통화를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보험금 3억 원, 내일이면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았죠. 뭔 소리예요? 보험금은 제가 죽어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를 보내드리려고 온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사람을 보낸다니 마치 물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더 이상 연기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박재혁 씨, 아니 박성훈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이름을 부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였나요? 어떻게? 17명이죠? 저까지 하면 18명이 되는 거고요. 박재혁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들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당신 누구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말투까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존댓말도 안 했어요. 이윤주 기자, 어머니도 당신이 죽인 거죠? 이윤주? 그 기자년이 여기까지 파헤쳤다고?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두 남자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형님, 이거 함정인 것 같은데요. 닥쳐. 이미 늦었어.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뭐야? 경찰을 불렀어? 박재혁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당연하죠. 당신들이 오는 걸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이렌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이제 우리 집 바로 앞까지 온 것 같았죠. 이 할망구가 박재혁이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김정호 형사와 경찰관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박재혁과 그 일당들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니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 악질들을 잡은 거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윤주 기자가 뛰어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안전해진 거죠? 네, 이제 끝났어요. 모든 대화가 녹화됐고 강민철까지 체포령이 나갔어요. 정말로 끝난 거였어요. 8명의 억울한 희생자들의 복수가 이뤄진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는 30분이 시작됐는데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보험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린 범죄가 늘어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면 길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위험한 일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